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이요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올해의 4분의 1이 지난 건데요. 그 사이에 국내에선 대선이 치러졌죠. 그리고요 나라 밖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분기도 참 많은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새 대통령 취임 그리고 곧바로 지방선거 등입니다. 어제도요 관련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부실기업 대우조선 정권 말 지금 알박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는 주총서 선임을 강행했다. 지금요 이 대우조선은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동창이 임명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실 책임자들 대거 이사 그리고 인수위 만류에도 밀어붙였다. 또 다른 갈래의 인사권 갈등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시죠. 자, 어제요. 고위공직자들 재산 상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으신 분들이 이 내용 전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임기 말 문정부 고위직 83%가 재산이 늘었다. 그렇죠. 재산이 늘었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뭐 이런 거 떠오르기 때문에요. 좀 더 보죠. 자, 여기 보면 한 2천여 명 가까이 재산 공개했는데 평균 16억 원 그리고 전년보다 1억 7천 뭐 이렇게 증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냈고요. 작년에 집값이 뛰고 주식이 오른 영향 탓이다. 그리고요. 참모진 가운데는 뭐 75억 정도 재산 뭐 보유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다 이건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참 많은 분들 힘든 가운데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사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오늘 좀 씁쓸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위중증과의 싸움에 달렸다. 자, 코로나 위중증 1,300명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양시설 확진 때 경증도 입원 치료한다. 지금 앞으로 이게 뭔가 거리두기 좀 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곧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중증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사진을 좀 봐주세요. 뭔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죠. 발사체입니다. 자, 국산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입니다. 군이 이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체 연료 발사체니까 여기다 위성을 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단 분리도 하고요. 이른바 뭐 페어링이라고 하죠. 위에서 위성을 실은 곳에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실험까지 다 마쳤는데 이거는요. 북한 보란 듯 첫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사전에 예고 없이 시험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주 발사체거든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 기술을 조금만 활용하면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ICBM 쏘아 올렸죠. 북한 보란 듯이 이거 봤지? 더군다나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고체 연료야. 이거를 과시한 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박상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달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부동산 딜레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폈던 부동산 정책 많이 바꾸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일부 지역에서 벌써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제들을 다 손질하고 풀 경우에는 이거 집값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계획 있다. 아,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런 뜻인데요.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직 안 한다. 지방선거도 안 나간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고사를 한 건데 이게 다 포석이 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압박하는 자, 버티는 자. 앞서서 일명기사, 매경 일명기사에 나왔던 어떤 인사권과 관련된 갈등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지금 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정권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본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총동원령입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총동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다 모아야 한다. 다 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내에서는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공개가 됐던 공직자 재산, 이 재산 상황입니다. 요거 좀 몇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과 주식 등등등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좀 부동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39명 다주택 못 버렸더라. 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하나만 가져라. 이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재산 사항 보니까요. 2주택 이상 꽤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집 팔아라. 종용 속에 소폭 줄었지만 6명 가운데 1명꼴로 2채 이상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 중에 유일하게 2채 가지신 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공기업에 계신 분은 16채를 가지신 분도 있답니다. 그리고요, 서울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들 아마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게 좀 국민들 눈에 보기에 좀 그렇다. 좀 이런 기사죠. 일단 재산 공개 상황, 지금 현 정부 상황이고요. 다음 내용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인수위에서 지금 참여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재산을 또 분석했군요. 이 내용은요, 어제 있었던 재산 공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여기서 공직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을 모은 겁니다.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참모의 절반 들여다보니까 빅4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더라. 자, 빅4. 서울의 빅4. 그러니까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을 말하는군요. 용산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일로 지금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참모들 많은 경우가 여기에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빅4 지역 소유 주택 평균가는 28억 원입니다. 28억 원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급 이상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러나 확실히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연속해서 비교해 본 기사였어요.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그렇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6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는 적지만 굉장히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들 갖고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부가 바뀌어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이거 계속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논란이 또 한 번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이었나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속에서도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니까 예. 이제 여론이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다주택자 규제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나 그렇죠. 잘해라.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나서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게 하나의 청와대 지침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관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한 분 빼놓고는 지금 다 1주택자예요. 청문회 그 상황에서 그 다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질타를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들은 청문회 때문에 다주택자가 거의 없고 예.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 170여 명 가운데 예. 공천 때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많이들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6명인가 8명만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거나 공천 심사가 있으면은 예. 그나마 이게 약발이 먹혔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1급 공직자로 가니까 다르더라. 역시나 쉽지 않더라.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15.8%인데 예.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17%거든요. 조금 높군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낮아도 지금 질타를 받을 판인데 조금 높다 오히려 이거죠. 조금 더 높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이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사랑은 예.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자,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이제 곧 끝나니까 예.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음 정권은 어떨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다주택자가 40여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 바뀌고 그분들이 여권의 핵심 인사가 될 텐데 또 부동산 얘기가 나오겠네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규제 풀어줬더니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주택자 논란에선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상승해서 이익을 얻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권이 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그로부터 얼마나 재산이 증가됐는가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뒷말이 있는 거죠.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다주택도 아니라서 무슨 문제가 되는 기준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 하나 갖는 게 무슨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 자체가 또 높아버리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면서 예. 정권을 잡으셨는데 예.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고 그로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재산 증식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관이 될 수 그런 있다. 분들이 만약에 그런 지적이 나올 때 아니 원래부터 그 지역에 갖고 있었는데 오르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격을 높게 상승시키지 폭등하지 않으면서도 수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아야 되는데 예.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를 손질하겠다. 그러니까 방향은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 좀 2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소형 빌라 그리고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주택수 합산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건 다주택이지만 그게 아니라 작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주택수 계산해서 빼겠다는 겁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인수위에서 다주택 요건을 완화하는데 이 취지는 자,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 공급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 중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수 합산해서 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나 봅니다. 이게 또 규제 완화 차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걸 또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요. 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최근에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가 금융과 세제 분과, 두 번째가 공급과 주거 복지 분과 두 군데입니다.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자, 규제 풀다 집값 질라.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걱정이 다시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딜레마다. 부동산 딜레마다. 일단 요 가운데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재건축도 규제 완화 기대 커졌는데 지금 일부 지역, 서울 일부 지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주춤하고 있다 했는데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는 거죠. 자, 집값이 또다시 최근 들어서 앞으로 한두 달 사이 또 오를 경우에는 이거 지방선거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작은 제목으로 보는데 지금 딜레마라 그러는데 어떤 딜레마인지 보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 이런 거 다 지금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완화한다지만 이게 지금 과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거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한다. 지금 이거를 노리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양도세, 보유세 이거 다 풀어주면은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갖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약속했는데 임대업에 세혜택 주면 소형 주택의 매수가 쏠린다. 그럼 오히려 또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혹시 이런 걱정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딜레마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네. 대선 때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다 풀겠다. 문재인 정부 했던 부동산 규제는 다 반대로 간다. 이런 취지의 약속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풀게 되면 또 집값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딜레마 상황입니까? 그렇죠. 윤석열 새로 태어날 정부의 딜레마죠. 어.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내내 부동산이 오른 거는 부동산을 정치로 생각했거든요. 예. 그 징벌적 세금이라든지 공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산불이 크게 났어요. 예. 근데 지금 국제적인 금융 여건이나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산불이 지금 꺼져갔거든요. 예. 자칫하다가 공약대로 한다면은 다시 산불이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산불이 다시 번질 가능성이. 그 잔불이 다시 커져가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죽여서 홍수가 나도 안 되고 예. 다시 산불이 나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연착륙이죠. 예. 근데 강남에 지금 예를 들면 재건축을 왕창 푼다. 그러면은 호가가 막 뛰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뭐 재건축 용적률이라든지 또 지금 정부에서 규제가 하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환수, 예.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 그렇죠. 그거는 양도세는 팔 거에 대해서 82%를 내지만 예. 초과이익은 새 집을 졌기 때문에 너 그만큼 남은 거 돈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푼다, 그럼 호가가 뛰겠죠. 아. 또 다주택자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동시에 풀어준다. 또 매물 안 나오겠죠. 재고부담 뭐 별로 없으니까 갖고 있는 게 낫다. 이 판단인 그렇죠. 거죠. 또 그러면. 임대업자 또 새로 해서 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또 소형주택 또 매점 매석하는 사람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는 다주택으로 간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산불을 다시 나게 해도 안 되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 저는 해야 하는 일하고 할 수 있는 일하고 구별해야 되거든요. 해야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거 한꺼번에 다 없애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부작용이 나니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죠. 전략적 선택. 저는 3단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방선거까지 할 수 있는 일, 1단계 제일 쉬운 일,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 예. 그다음에 2단계는 지방선거 끝나고 2년 후 총선까지 할 수 있는 일. 그때도 여소야대니까 예. 힘들거든요. 국회를 통과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 힘든 일은 예. 2년 후 총선 후에 국회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서 그 수로 밀어붙여 3단계로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다가는 예. 부동산이 뒤죽박죽돼서 예.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왜 상실됐냐? 한미 FTA 서두르다가 소고기 개방 미국 가서 얼른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해주긴 해줘야 돼요. 노무현 예. 대통령 때도 해주려다가 시간 끈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설득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그 시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 그렇죠. 말씀하시는 4대 거네요. 강도 그래요. 예. 설득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예. 그거는 저도 그 토론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유수의 토목 그 교수들, 토목학회장 이런 분들이 예. 청계천 하면은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빌딩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하지만은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설득을 많이 했어요. 아. 설득을 계속 설득하러 다녔어요. 수천 번 아마 만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전략적 선택하고 예. 예, 임기응변으로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길게 보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 선택을 꼭 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인수위 발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이건 아니지만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택 변호사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지금 이 기사 중에요. 소형 빌라라든지 다세대를 주택수에서 뺀다. 예.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은 예. 사실은 소형 빌라 같은 게 굉장히 더 가격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만 뺄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피스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면적이 작다 그래서 가격이 싸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그렇죠. 재개발, 거죠. 재건축 지역은 오히려 더 거기에 투기꾼이 몰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신호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라든지 이거 예. 빼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재건축 수요가 있는 데들이 가격이 오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이 오릅니다. 그러면 또 경기도권이 오르고 그다음에 지방이 오르고 그게 순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작년 정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국면에 있었어요. 예. 하락 국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규제 풀어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목동이라든지 재건축이 좀 남아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규제 풀겠다를 그 핵심 공약으로 삼았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1기 신도시도 거의 30년 됐거든요. 30년 되면 거의 뭐 풀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 약간 이거를 상승 측면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어서 예. 저는 이게 아마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막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조금 하락 국면이다가 다시 반등되는 예.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 시험을 쉽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그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예. 그것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을 하느냐 저는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국민들께 공약했던 부분들을 철회하거나 하면 예. 오히려 저는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앞서서 우리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예. 사실 지금 국가가 모든 공급을 임대 사업자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들에게 예. 이 임대 사업을 넘겨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임대 사업자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집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예. 또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 수가 없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전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임대료 상승은 규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 주거의 예. 안정을 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까지 우리가 임대 사업자들한테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자산 가치를 오르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예. 이런 접근 방식이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를 오르는 것을 조금 더 뭐 완화시켜 줄 것이 아니라 예. 임대료 이쪽을 좀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 임대료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임대료 상승을 좀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수위가 끝나게 되면 뭔가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책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입장 표명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총리설 있었는데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고사를 한 거죠. 보겠습니다. 총리 고사했다. 안철수 이유 있는 일보 후퇴다. 자, 후퇴긴 하지만 이유가 있다. 뭔가 더 큰 걸 봤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행정 경험보다 당내 어떤 경선,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는 거,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 여기에 방점을 뒀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처분, 국회 인중 등도 걸림돌 아닌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동안 혹시 뭐 지방선거 뭐 어디 시장 뭐 도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 여기도 아닙니다. 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총리 설 이게 아니라고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 관련 만평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이 만평은 이게 장대 높이뛰기로 묘사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장대 맨 위에 총리직이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험난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장대를 들고 막 뛰던 안철수 위원장이 방향을 확 틀었어요. 안 넘고 당권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런데 얘기를 했죠. 방금 들으셨는 대로 당선자의 부담을 더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에는요. 뭔가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 주식 백지 신탁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면 장대 높이뛰기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지금. 그래서 혹시 이게 실질적인 이유인가? 이 만평은 좀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도 어제 좀 질문이 나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백지 신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이유. 지금 뭐 백지 신탁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향후 정치적인 계획, 이 계획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어도 백지 신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말에 조금 수긍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었고 예. 그다음에 그전엔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고 이미 2017년에도 대선 후보, 예. 그다음 그 전에도 또 시장 후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기 만약에 때문에. 서울시장이 됐다면 그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우리가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예.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때는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확실히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경선 과정에서 지긴 했지만 지지율 1등을 달리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그 후보로 출마를 해서 얼마든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백지 신탁 자체는 총리직을 가는데 뭐 일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저것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게 생각이 큰 되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 것은 총리라고 하는 총리직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안철수 그 위원장의 차기 정치 행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202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라는 직은 사실 대권 후보들의 무덤 같은 자리였었거든요. 늘 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총리직에 있었지만 결국 총리직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를 하거나 내지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거나 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총리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를 대표하면서도 예. 그다음에 행정부에 강한 향하는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면서도 하다 보니까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그러면은 되기 뭡니까? 때문에 총리직이란 자리는 힘만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는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는 자리다. 이런 그렇죠. 뜻이라는 겁니까? 차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예. 총리직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들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대표로서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보장된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당권을 잡아서 예. 2024년 총선에서 예를 들면 일부 그 자신의 세력들을 원내에 대거 진입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마 정치적 플랜들을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예. 오히려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합한 루트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총리직을 가서 소모되고 소미되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 기반들을 마련하겠다. 이제 내가 국민의힘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에 이바지를 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예. 김재선 뭐 의원 말도 뭐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저는 백지 신탁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예, 그게 주식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가로 말하면 2,587억, 186만 주 대주주거든요. 그거를 팔거나 맡겨야 되는데 그럼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맡은 곳 어떤 기관일 수 있는데 그 곳에서 알아서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여태까지 쌓아온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치인이 말해 절대자는 반대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 뜻으로도 저는 받아들여요. 절대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다. 저는 인사청문회가 겁나서 총리 안 한다? 예. 인사청문회에 제일 유리한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이미지가 있고 예. 정치한 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자칫해서 비토를 하면은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인사청문회가 어렵지 안철수 예. 위원장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년 후에 대권을 위해서 전략적 후퇴한 거다. 뭐 이 얘기도 일리가 있고 다 이유가 있지만 예. 가장 큰 거는 저는 백지 신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다. 서울시장 같은 선출직은 그래도 뽑혀서 한 4년 임기도 있고 한데 예. 총리는 뭐 사고 한 번만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임기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전략적 후퇴가 저 쉬운 건 아닙니다. 당권 도전한다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내년 6월이에요. 예. 앞으로 1년 한 2개월간 인수위 끝나면 한 1년간 저 백수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백지 신탁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 변호사 발언 기회 요청하셨죠? 예. 왜냐하면 이 안랩이 물론 창업자이니까 저는 뭐 애정이 있는 건 많은데 현재 어떻게 주식을 갖고 있냐면 예. 본인이 일단 18.6%를 갖고 있고 재단 통해서 동그라미 재단 통해서 9.99%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재배하고 있지만 예. 그거를 이제 나눠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백지 신탁을 하면 말씀처럼 맡기면 거기서 이제 처분을 60일에 처분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가더라도 뭐 재단에 맡기듯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회적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그러면 또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어쨌든 정치를 해서 공직으로 나가려면 이 주식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대권을 하든 뭐 장관을 하든 뭘 어떤 하든. 선출직이라든가 그렇죠. 뭐 장관을 뭔가를 한번 맡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재단에 맡기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증여를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든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백지 신탁을 안 해도 되는 방법으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만평이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은요.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자, 총리직도 출마도 지방선거 출마도 고사했습니다. 내년 당대표 도전으로 선회한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합당이 되면 국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 당의 당대표를 내년에 노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단 뭐 당선인 뜻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 지지 기반 넓히는 일.
그리고 정권 안정에 공헌한다. 뭐 이런 얘기도 꺼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좀 더 분석하고 있어요. 보시죠. 당권 도전 명분 챙긴 안철수, YS,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2인자 건너뛰고 5년 후 대권, 여기에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YS 과거에 합당, 그리고 그 합당한 정당의 당대표, 그리고 대권,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 과정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박찬영 교수님. 네. 안철수의 정치적인 길 앞으로 순탄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아까 명분으로 당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도 확장성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책에서 중도 지향이 돼야 되고 또 인물을 또 그런 인물들을 많이 내각이나 또는 당에 특히 당에다가 많이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 중도 지향적인 정책과 인물들이 당에 들어갔을 때 이미 TK 중심의 박힌 돌이 있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젊은 보수라고 하는 굴러 들어온 돌도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라고 하는 새로운 또 굴러 들어온 돌이 또 들어왔어요. 돌들이 뭐 다른 아주 각각 있네요. 종류별로 지금. 그렇죠. 돌로 이미 박혀 있는 비교한다면. 돌과도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정치 교체를 얘기했고 중도 확장성을 예. 얘기했으면 결국은 이게 사람으로 표현돼야 되고 예. 그러면은 기존의 보수 박힌 돌 보수가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려면 갈등이 없고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되려면 그들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오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찬영 교수님이 일부러 돌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면요 잘 섞이거든요. 근데 돌은요 맞닿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누가 당의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앞으로의 2년이 안철수 대표의 5년 뒤를 이제 결정짓는 과정이 될 텐데 예. 상당히 그 과정을 좀 흥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무총리 자리보다 자리는 없지만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장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예. 박힌 돌과도 잘 어울리고 기존에 있던 굴러 들어온 돌과도 잘 스며들면서 내 돌도 좀 갖다 놓을 수 있을지 이게 안철수 후보의 과제인데 예. 쉽지는 않은 길이죠.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정우택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아마 당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겠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얘기처럼 뭐 YS처럼 하겠다는 건데 YS는 그래도 뭐 일정의 지분이 있고 지역 기반도 있고 뭐 상도동계라는 계파도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그 정도 힘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마 전당대회 내년 6월까지거든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그럼 예. 내년에 만약에 6월에 당대표가 되면 내후년에 이제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결국은 영향력을 갖는 게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팎으로 당내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 경쟁자들 많잖아요. 오세훈,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차기를 원희룡 많거든요, 되게. 근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됐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예. 있을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YS만큼 세력도 없고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총리직이 아닌 당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동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총리를 이제 내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영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거치가 이제 정리가 된 셈이라서 이제는 총리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오늘 많은 기사가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위해 청문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선 기준이다.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전 노무현 정부 총리가 유력 후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그동안은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거의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딱 한 인물을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경제통이다도 있지만 청문회 통과가 가장 수월하다. 이 이유를 잡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언론의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살짝 또 다른 분도 얼굴을 이렇게 또 실어놨어요. 지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돼서 그럼 취임 준비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취임 준비위원회도 꾸려지고 해서 취임식 준비 한참 진행 중인데 자, 그럼 또 취임식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선인의 부인 취임식에 나올까? 이런 질문이 실제 나왔어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부인 김건희 씨는 참석을 어떻게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근데 이 당연한 게 질문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일단 취임식에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와야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방부 집무실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쓰고 있는 경복궁 옆에 통이동 집무실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저도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강남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부인인 김건희 씨의 활동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계속 활동을 못 했잖아요. 예.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계속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 이제 취임식에도 나오냐 안 나오냐가 화제가 될 취임 정도로.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세요? 네, 취임 전에는 뭐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계속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명동에 밥 푸는 행사 윤석열 당선인이 했잖아요. 예. 봉사. 예. 그런데 같이 밥 푸면 좋을 텐데 안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예.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같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이 바쁘고 옆에서 반찬 담고 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예. 근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취임식 때는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취임식 이후에도 아마 강남 그 서초동하고 또 당선인 집무실하고 또 그 아직 관저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청와대에. 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참 당선인 부인이 저런 일은 초유의 일이 없었죠. 그래서 당선인 대통령 영부인이 좀 되더라도 저는 과거에 저 미국의 저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자기 일 하면서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동행 많이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유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질 바이든 여사 해외 순방도 동행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기본적인 역할만 하지 어느 기간 동안은 뭐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선인 부인이 되더라도 저는 좀 자기 관리를 좀 특별 사정 감찰관도 좀 두고 예. 특활비 같은 거 좀 논란 좀 안 나게 하고 좀 솔선수범을 과거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나 DJ 부인 이희호 여사 같은 굉장히 검소했잖아요. 예.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계속 하는 뭐 그런 영부인 상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뭐 부인께서 참석하십니까 질문을 받고 당연한 건데 그걸 뭐 질문했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당연한 건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좀 돼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의 전망대로라면은 취임식 전에는 어떤 모습이 없고 취임식 날 취임식장에서 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좀 전망은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갈등이죠? 이 상황은요. 또 다른 갈래의 인사권 갈등으로 보입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수처 만난 인수위. 그렇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인수위가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김진우 공수처장 사퇴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거취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취 입장 표명하란 여론이 있다. 뭔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떠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공수처, 특히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임기 1년 조금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2024년 1월 정도까지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임기 말이면 항상 이런 자리를 놓고 뭔가 이게 갈등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인수위에서 한 설명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준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는 또 다른 갈래의 인사권 갈등으로 보입니다. 자, 4조 세금을 수혈한 대우조선. 산업은행 앞세워 자리 나눠 먹기다. 앞서서 일면 기사 때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좀 더 보죠.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또 알박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차례 자제 요청을 했다, 인수위가. 그런데 강행이 됐는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을 대표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우조선 이게 기업이 좋지 않거든요. 경영 상태가. 부실수주 책임 안 지고 승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산은을 앞세워서 지금 마지막 임기 말 정부가 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은행 설명은 대우조선은 상장 기업입니다. 함부로 인사개입 못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우조선은 정부의 세금이 4조나 들어간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영향권 안에 있는 기업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이른바 압박하는 자와 버티는 자. 그리고 임기 말 막판 인사. 이 갈등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 사실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럼 향후에도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임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쪽에 왜 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민간기업입니다, 어머니. 이겁니다, 항상 싸움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최근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자부 블랙리스트 이래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심지어 독립기관인 검찰총장, 공수처장에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 또 미국처럼 아예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기관들의 대통령 임명직의 그런 기관장들을 아예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바뀌면 다 바뀌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한 7,000자리 정도 되는데 임기 딱 시작할 때 그 7,000명에 대해서 누구 임명 쫙 하면서 거기다가 사유를 다 공개합니다. 어떤 사유로 이 사람을 여기 임명을 했는지. 그러면서 임기 끝남과 동시에 다음 대통령이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들은 따로 임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임기가 지금 계속 엇갈려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엇갈려서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부에선가는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줘가지고 임기를 가급적이면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다 모르니까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러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 이거 아닌데 이런 후속 작업들이 또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추후에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될 수 있는 평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할 거냐. 우리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아예 같이 가는 거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그런 거. 그러니까는 좀 야당과 합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사실 공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기마다 거기에서 항상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 같은 공적인 기관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 법적인 권한이 있고 예. 그다음에 당선인의 정치적인 권한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이 신구 세력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일어났던 예를 얘기긴 들면 합니다. 임기 말이지만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될 당선인.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한을 이야기할 것이고 예. 당선인 입장에서는 차후 이 정부를 이끌어갈 동력, 정치적 동력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접점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지만 결국 그 두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과들을 내오고 이제 늘 비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저는 우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거나 내지는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압력을 주는 모양을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장 경우에는 조금 이거는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예. 인수위가 나서서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퇴 압박을 종용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면 사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차기 정부가 힘으로써 밀어낸다라는 인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하면 좋겠냐면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공적 자금이 한 10조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정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예. 사는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매각과 경영 정상화가 주요한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표로 앉게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였거든요. 경영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경영에 대한 뭔가를 잘 하실 분 이런 게 필요한 그렇죠. 그런 때 경험이 아니냐? 있으신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석연치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의 비판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되 나중에 예. 차기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얼마든지 평가나 감사나 내지는 고발의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이후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잡음이 있는 경우, 특히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이거는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어도 조금 너무 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다시 검증하거나 감사하거나 해서 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그 인사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내리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매끄러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대우조선에 대해 설명인데 여기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절반이 넘는 지분을 이 부분입니다.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절반이 넘는 지분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 그리고 2015년 이후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국민 세금이 4조 1,000억 원이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현구택 변호사. 대우조선 같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과반수 이상 주주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예.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데 뭐 임원들 선정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영향력을 행사 저는 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대주주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대주주인 셈이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또 이게 어찌 보면 근데 상장회사가 민간회사거든요. 민간회사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수위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하라라 말아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인수위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지섭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그게 대 인사를 하는 거냐? 아니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또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스테이트 코드로 얘기했을 때에도 그 행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 비슷한 겁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김재섭 위원님의 말 중에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수처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잖아요. 예. 환경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겁니다. 임기 보장돼 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발하고. 그렇죠. 뭐가 압박을 한 게 그렇죠. 문제가 된 압박을 거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가게 하고 그게 결국은 직권남용이 됐던 거거든요. 예.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갈 것 같아요. 보니까 나가라 사퇴 압박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런 여론이 있다 말하지만 이용훈이 얘기한 거 나가라는 얘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도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안 나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치, 뭐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사를 한다든지 고발을 예.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그게 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감사, 수사, 조사, 고발 들어가 수사하는 순간 직권남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권력 교체기마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르게 보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거다. 이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해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뭐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동원령. 뭐 키워드에서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 총동원령 내렸다. 이재명도 지원 유세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방선거에 모든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 사직생 각오로 이길 후보 공천하겠다. 지금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여부, 지금 서울시장 출마 여부입니다.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지금 합당하기로 했죠, 민주당하고? 오늘 경기지사 출마 발표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송영길, 김동연 두 인물 뭐 출마 얘기 나왔잖아요. 민주당, 송영길, 죄송합니다. 김동연 딜레마다. 밀어주자니 곳곳이 암초다. 어떤 암초가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대선 패배에 책임 있다. 당내 반발이 있고요. 김동연 대표의 경우는 새로운 당으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경선 승리 자체를 장담 못한다. 경기지사 얘기인데 지금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경선 승리, 새롭게 들어온 인물이 과연 여길 통과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부동산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당내에선 북을 또 반발한다는 거죠. 동의 못한다. 반발 목소리. 그러나 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을 꺼낸 거예요. 공천 책임자 하면 그 기존 지도부를 또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송영길 전 대표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자, 유영걸 전 대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뭐 딱 맞는 얘기죠. 지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가 부동산하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그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 무리를 일으킨 사람 공천해주지 말라.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충북지사 출마하는 노영민 그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 부동산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2주택 매각 발표할 때 처음에는 언론에 청주 아파트 그렇죠. 먼저 저기 뭐 판다 이런 얘기 판다고 나왔죠. 나왔어요. 반포 설해 아파트로. 예. 근데 그분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갖고 있고 청주 거 파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강남에 있는 거 놔두고 저기 판다. 그래서 예. 비난을 받았는데 그 김조원 왜 그때 민정수석하고 예. 뭐 삿대질하면서 싸움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책임이 있는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물어줄 수 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전북지사 저울지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그분은 책임 있죠. 네.
그분 틀림없이 책임 있어요. 근데 또 당 대표하는 송영길 저 서울시장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서울시장 얘기가 좀 있죠. 예, 얘기 있어요. 그분은 책임 없어요. 당 대표하면서. 그럼 지금 출마 얘기는 안 나오지만 비대위원장 하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 거긴 책임 임대차 없는가? 3법부터 모든 입법 과정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단죄하죠? 저는 저 원칙은 맞는데 그게 참 애매한 기준이 많아서 예. 저기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억울한 일은 좀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국택 변호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뭐 특정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 같고 아마 근데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무리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 쪽에 좀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여했는가 아닌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 애매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분들,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분들. 그러면 내각에 참여하신 분은 명확한 겁니까 그거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뭐 그 책임을 다 안기는 좀 쉽지 않은가. 아마 뭐 입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예. 그래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당내에서 계속 아마 논란이 될 일단 것 같고 뭔가 서로 좀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반발과 또 반박 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정리는 안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현역 시장이 이제 하게 되면 3선 도전이 되는데 불출마한다고 밝혔거든요. 그건 다른 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김재원 2파전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다른 후보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 2파전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지사 경쟁도 후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영아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 이것도 관심사죠. 지금 할지 말지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그리고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여부 오늘 밝힐 듯하다. 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계 은퇴냐 경기도 지사 출마냐라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데요, 지금. 완전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아직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경기도지사가 출마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것이. 경기지사 출마할 수 있다. 그쪽이 무게가 좀 있다.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상에서도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간 이후에 경기도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는 대선 주자급이 나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만약에 무게를 좀 오늘 두고 좀 있습니다. 기자회견 밝힌다면 출마 회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도지사랑 상황이 다른 것이 사실은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구 자체가 워낙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형, 정치적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근에 그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천 룰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공천 룰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 최대 25%까지 감점이 돼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까지로 줄었어요, 지금. 줄다 보니까 이제는 좀 확실히 좀 납득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의원 스스로도. 이제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약간 우세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어서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행보들을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누가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좋으신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 많습니다. 자, 다음은요. 통계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체형에 관한 통계입니다. 키, 몸무게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버스 25cm, 아파트 천장이 20cm가 그동안 높아졌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1979년과 비교하면요. 남성 키가 6.4cm 커져갖고 평균이 172.5cm. 여성은 5.3cm 커져 평균 159.6cm. 그러니까 과거보다 키가 훌쩍 커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긴 키만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남성 40년간 키 많이 클 때 허리둘레는 더 늘어났다. 이거는 조금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cm 정도 키가 커질 때 허리둘레는 13cm. 요건 물론 최대치긴 합니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늘은 게 좀 좋은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다리 길이 비율 들어서 서구형 롱다리가 됐는데 비만 인구도 늘어서 남성의 47%가 비만이랍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허리둘레가 줄었다 그러네요. 이거 또 거꾸로 갔네요. 이게 또 키는 다 컸는데.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체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키가 컸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일회용품 금지 혼선. 지금 원래 내일부터 일회용품 제한한다 이렇게 좀 정부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편의점도 해당되거든요. 그럼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그럼 젓가락 갖고 다녀야 됩니까? 나무젓가락 못 쓰는 겁니까? 아이들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주는 차라리 취식 금지하세요. 이런 반발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기약 없는 유예.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그러자 정부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찬영 교수님. 정책인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예의가 좀 있네요. 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뭐 텀블러 쓰고 비닐봉투 안 쓰고 이랬던 게 다 무의가 될 만큼 예. 일회용품이 넘쳐나서 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역과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일회용품은 예. 뭐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외에 다회용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예. 다회용품으로 쓰러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게 일회용품을 방역 때문에 예.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일회용품이 범람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인수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